안녕하십니까? 민주연의 공부하는 대담 민주공대 다시 여러분 뵙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이죠. 어제 역사적인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한 소식들이 많았고 오늘은 또 소설 같은 일이 있었죠. 남북의 두 정상이 백두산 천지를 함께 찾았습니다. 글쎄요, 그게 사실인지 뭐 다른 곳에는 다 구름이 꼈는데 딱 두 분 계신 곳만 구름이 없다고 하는 이런 뭐랄까요, 민족의 미래를 축복하는 서기가 작동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의미가 깊은 날 저희가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이게 발음이 어려운데요. 힘들죠. 문범강 네.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 문범강 교수님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책 평양미술 조선화 너는 누구냐라는 책을 최근에 펴내셔서 화제가 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실려 있는 그림 상당수가 22점이 지금 광주 비엔날레에서도 전시가 되고 있고 마침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간에도 이것을 화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자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요, 교수님이 원래는 미술을 전공하신 게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신방과를 나오셨는데 어떻게 조지타운 대학에 가서 미술을 하는 교수님도 되시고 또 아마 우리 국내에 지켜보시는 분들이 다 이름을 알고 있을 천경자 화백과도 또 인연이 있으시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본인 스토리를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마도 그림의 소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묶여 있는 걸 상당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갈 때도 여러 학과 중에서 뭔가 좀 더 자유로운 그런 학문 아닌 그러한 분야를 좀 택해서 저를 스스로 결박하는 그러한 그 어떤 학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제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방송학과를 지망을 해서 운 좋게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런데 신문방송학과를 다니면서도 역시 들어가 보니까 제가 생각하던 그러한 그 자유로움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방과 후에는 조그만 그 미술 동아리가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서강대학이었는데 그 동아리에 내려가서 혼자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동문이시구만요. 네, 제가 다닐 때 박근혜 그때 그 제 선배가 학교 다닌 것을 먼 발치에서 봤습니다. 비슷한 때 학교도 다니셨네요. 네, 저보다는 선배고요. 그래서 졸업을 막상 그 하고 나니까 역시 그 사회에 제가 일원이 되기에는 좀 맞지 않는 사람, 뭔가 좀 더 자유로운 것을 하고 싶은. 지금 헤어스타일 봐도 이해가 갑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차라리 미국에 가서 미술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원래 그 미술은 어릴 때부터 소질은 좀 스스로 있으셨고 그림을 좀 잘 그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로 아버님의 그 어떤 그 제가 이제 아버님을 좀 꼬셨죠. 이때까지 저를 4년 동안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학비를 부탁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꼭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술 유학의 길에 오르게 됐죠. 네. 미술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만약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면 부모님이 저를 의과대학에 넣고 싶었는데 아마 의대를 갔을 수도 있었을 만큼 그렇게 미술에 심취해서 발이 막 아플 정도로 그렇게 서서 그림을 그리고 그러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전공을 바꾸고 언어도 부족하고 문화도 다른 곳에 가서 8년 만에 조지타운 대학에
정식 교수로 이제 발탁이 되는 이제 그런 또 행운을 또 누리게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기 시작한 유학 생활을 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학교 입학으로부터 시작해서 8년 만에 되셨다는 그렇죠. 건가요? 네. 어,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네. 제 미국 친구들이 그때는 더 따기 힘든 그 로또에 당첨이 됐다. 거의 졸업하고는 뭐 거의 뭐 몇 년 그냥 뭐 5년도 안 지나서 졸업하고 이렇게 되신 거네요. 그래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천경자 화백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천경자 선생님은 대학교 네. 다닐 때 천 선생님 이제 그림을 좀 알게 됐고 전시회를 하실 때 제가 많이 전시회를 참가도 했고 전시 구경을 했는데 저희 그 서강대학교에 제가 그 미술 동아리에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2년 정도 지나니까 제가 그 미술 동아리에 이제 회장이 됐어요. 회장이 됐는데 어느 봄날 축제 웬 여학생이 그림을 가지고 찾아와서 자기 그림을 축제에 좀 집어넣어 달라. 저도 뭐 사실은 그 아마추어고 그걸 뭐 심사하고 할 그런 눈도 없었고 그렇지만 그 그림을 보니까 그림이 선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 시골에 가서 닭을 이렇게 막 네. 스케치를 해왔는데 그래서 뭐 인원도 부족하고 하니까 무조건 좋다. 그림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때 당시에 봐도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 여학생이 그러면 누군가요? 그때 그 여학생이 지금의 제 와이프입니다. 근데 혹시 뭐 천경자 화백하고 상관이 있으신가요? 근데 전 사실은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나중에 그 여학생이 천경자 선생님의 둘째 딸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네. 그런데 저는 뭐 그런 데 대한 전혀 감흥이 없었어요. 우리 천경자 선생님의 따님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여간 두 분이 이렇게 그렇죠. 사랑에 빠지고 결국 연애를 그렇게 이제 해서 시작했죠. 천 선생님의 사위가 되신 거네요. 네, 그래서 또 운명적인 어떤 미술적 그 연계가 되는군요.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우선 흥미로운 것은 책 제목이 평양미술 조선화 너는 누구냐 이런데 이걸 보니까 연상되는 것이 저희가 이제 정당의 부설 공식 싱크탱크로서의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인데 저희가 남북 문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자주 다룹니다. 저희가 연관 자매 프로그램의 하나로 최근에 시작한 것이 북한 어디까지 알고 있니?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 또 다른 나라 뭐 중국, 러시아 이런 데서 와서 한국인이 된 분들이 모여 앉아서 북한 얘기를 하는 북한 어디까지 알고 있니? 북어할 이런 프로를 하는데 느낌이 비슷해서 참 흥미로웠고요. 네. 우선 좀 본격적으로 들어서 첫 번째로 북한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신 배경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되는가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저도 저를 이렇게 끌고 미국에 가게 했고 또 미국에서 화가로서 활동하게 만든 교수로서도 역시 그 제 직장을 잡아서 어떤 직책을 맡게 한 그 뭐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저의 그 어떤 자유로운 그 영혼의 그런 에너지 플러스 저도 모르는 어떤 저를 끌고 가는 그 운명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하는 에너지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작가로서 미국에서 정말로 치열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그러고 있던 중에 2010년 우연히도 워싱턴에서 어느 그 북한 미술 작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컬렉터의 작품을 보게 됐어요. 네. 그때 본 작품 한 점이 지금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선화라는 미술의 장르로서 된 그림이었는데 그 작품을 제가 처음 대하고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강한 반공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였기 때문에 항일 투쟁 시기에 젊은 날에 김일성과 또 부상당한 젊은 여성 그리고 그 게릴라들이 눈밭에서 진군을 하다가 잠시 서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첫째는 김일성, 지금은 이제 우리가 김일성 주석이라고 부르죠. 김일성이 들어간 그림을 본다 이런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북한군, 그래서 제가 육체적으로 뒤로 이렇게 물러설 만큼 그러한 그 두려움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 혹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념적으로 약간 뭐 북한을 뭐 좀 우호적으로 본다든가, 흔히 뭐 친북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운동권 성향이 있다든가, 내는 좀 진보적이라든가 뭐 그런 것과도 상관이 별로 없으셨나요? 저는 진보다 보수다가 전혀 아닌 제 개인의 자유로운 어떤 영혼. 행보를 예. 했던 그런 예술가로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그 그림을 보는 것이 어떤 충격적 계기가 그렇죠. 됐군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제 배경상 어떤 그 두려움의 충격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가로서 그 그림에서 느끼는 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동양화로 그린 인물화, 여러 사람이 들어있죠. 그 인물화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그림을 반듯하게 잘 그렸고, 그리고 또한 그 시적인 표현이 너무나 뭉클뭉클한 표현이 저를 감동을 시킨 거예요. 거기서 시적인 표현이라는 뭐 그림에 혹시 뭐 시를 적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림 자체의 표현의 시적인 그렇죠. 느낌이 그랬다는 말씀이죠. 그 그림 자체의 그 붓의 터치라든가 이 단묵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그 동양화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감을 이제 제가 느끼게 됐어요. 원래 조지타운에서 미술을 전공하실 때 동양화 쪽이나 한국화 쪽을 하신 건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제 서양 화가인데 예. 제가 자라오면서 동양화, 한국화 이런 데 관심이 상당히 많았고, 또 미국에 가서 대학원을 다닐 때도 중국 미술사를 즐겨 선택해서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동양화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이해도가 상당히 있은 편이었고, 예. 또한 제가 자랄 때는 그 한문을 상당히 많이 제가 그렇죠. 좋아해서 네네. 많이 습득하게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동양화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림을 보니까 제가 봐왔던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의 그런 동양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제 그런 양상을 띠고 있었어요. 저희가 좀 그림을 많이 안다거나 동양화를 안다거나 한국화를 안다거나 조선화를 안다거나, 또 보시는 분들이 그런 소양이나 경험이 많이 있다면 저희가 아주 디테일부터 들어가겠지만 좀 거꾸로 가볼까 합니다. 제가 대부분 좀 그에 대해서 많이 익숙치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거시적으로 북한 미술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는데, 자, 북한 미술을 총론적으로 그래, 이 북한 미술을 내가 관심 갖고 쭉 해보니 그 의의랄까, 수준이랄까, 성격이랄까, 우선 정의랄까, 그걸 한번 좀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강론으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북한 미술,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북한 미술 중에서도 조선화라고 네. 부르는 미술의 양상입니다. 조선화는 첫째 저희가 한국화라고 부르죠. 한지, 북한에서는 이제 참지라고 부르는 당나무 내피를 이용해서 만든 흡수성이 가장 그 강한 종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 위에다가 그 부드러운 양모 털로 먹이나 또 안료를 써서 그리는 것을 이제 동양화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그것을 조선화라고 부르는데, 이 조선화가 다른 북한에서 그 만들어지고 있는 유화라든가 아크릴, 그리고 뭐 조각, 여러 수혜까지 합쳐서 이러한 모든 미술 분야에서 최고로 뛰어난 미술을 저희는 조선화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책적으로 김일성 주석 시대서부터 조선화를 장려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어떤 그 이북에서의 그 사상, 그 장르로서도 그쪽을 좀 진흥시키고 능력도 제일 뛰어난 사람들을 그쪽에 보내고, 예를 들어 그런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이제 장려 정책을 편 이유가 우리식이라는 표현을 이북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제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하에서 조선화, 동양화, 이것이 그 우리 민족에서 가장 그 내세울 그림의 하나의 그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유화보다는 조선화를 굉장히 장려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조선화의 그 특징, 조선화가 왜 다른 동양 삼국의 동양화와 다른가, 이 점을 살펴보면은 특히 인물의 표현에 있어서 인물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동양화로서 잘 표현을 하고 네. 또한 색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물을 입체감 있게 거의 유화 수준의 동양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 중국에서는 그럼 이렇게 그리지 않느냐 하면은 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 궁중에서 내려온 그런 그 선묘로서 주로 임금의 초상을 그 어진이라고 부르죠. 그 어진을 작성할 때 쓰는 그 아주 얇은 붓이 있어요. 공필이라고 부르는. 선묘라고 할 때의 선묘는 우리가 한자로 선이라고 할 때의 선과 묘사한다고 할 때의 묘 그 두 개를 합친 그렇죠. 뜻이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선묘는 면하고 이제 다른 측면에서의 네. 선묘라고 부르면 되죠. 그래서 한국의 그 인물화를 보면은 이 인물화가 굉장히 그 섬세하면서도 디테일한 것이 가는 붓으로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명암의 표현 방법이 약간의 그 색깔이 들어간 그런 담체로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잠깐만 중간에 그때 한국의 인물화가 섬세하다는 것은 현대적 한국화가 그렇다는 것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우리가 아는 과거 동양화 쪽으로 그려졌던 우리 조금 이전 시대의 우리 선조들이 그렸던 그림도 대략 그렇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보면은 주로 뭐 자화상을 그린 거라든가 뭐 이런 조선 섬세한 시대에서부터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네. 이렇게 그 날카로운 선으로서 표현을 잘합니다. 눈이라든가 머리카락이라든가 여러 그 얼굴의 모습을 떠오르는 그림들이 좀 있네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곽선을 날카롭게 표현을 하고 예. 안은 담체로서 담체라는 것은 진한 색이 아니고 연연한 색으로서 네. 이 약간 어두운 데는 약간 색을 더 넣고 밝은 데는 색을 덜 쓰고 해서 그 명암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조선화의 특징은 인물을 나타낼 때 그렇게 선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강한 면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최창호라는 작가의 그 노동자 예. 얼굴을 보면 가장 그 역력하게 나타나는 네. 하나의 현상인데 그러한 그 차이점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북한의 조선화라 그러면은 역시 인물의 표정에 있어서는 그런 입체감, 다양한 색상 그리고 과감한 붓터치 이런 것이 버무려져서 인물을 나타내고 있죠. 최창호 작가 작품을 제가 금방은 못 찾았지만 예를 들어 그 정희진의 삶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특징이 그렇죠. 담겨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 정희진의 작품은 약간의 그 표면이 부드러운 듯한 그런 표면을 추구하고 그렇습니다. 최창호의 작품은 소위 그것을 몰골 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예. 그 몰골이라는 것은 골이 없다. 이 골은 뼈예요. 그 뼈라는 것은 그 옛날 선비들이 네. 붓글씨 서법에 있어서 그 획을 이제 뼈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건 저희가 흔히 야, 그 참 몰골이 형편없다 하는 그하고는 다른 건가요? 다르죠. 네. 네. 몰은 이제 없어진다. 예. 그래서 이 뼈가 없어진다 하는 것은 바깥의 그 선, 외곽선이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최창호의 작품이 가장 그 북한의 조선화의 그 인물화에서 특징을 특징을 드러내는군요. 가장 그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그래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네. 이러한 그 양상은 다른 동양 3국, 중국, 한국, 일본, 대만까지 포함해서 4개 국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양화의 발전상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네. 근데 그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낫고 어떤 것이 낫지 않다 하는 우열의 다름이 아니고 네. 발전의 양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왜 북한은 그런 양상으로 갔느냐? 그게 참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거의 한 70년 넘는 그 시간 동안에 북한은 국제사회가 단절된 고립된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나름대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만 했기 때문에 조선화도 그런 식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은 북한은 그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술을 하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술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체제 선전입니다. 체제 선전을 하면서 사실주의를 발전을 시켰는데
그것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특이한 양상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여기서 중간에 잠깐만요 쉬었다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려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실주의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주신 말씀은 중국, 대만, 뭐 한국, 일본 뭐 다 이렇게 해서 이런 동양에서 동양화라고 얘기될 수 있는 그런 계열의 이렇게 그림들이 쭉 발전해 온 가운데 어쨌든 현재의 북한 미술 그리고 조선화는 예를 들어 면을 강조했다든가 아니면 색감을 역동적으로 했다라든가 입체감이 네. 있다라든가 그리고 인물화를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갖는 하여간 특이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특징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뿐만 아니라 그런 유형의 그림을 가장 장려했다라는 점에서 일단 단지 차이가 아니라 개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단 가장 최고의 영향을 부은 것으로서 그런 그림의 장르를 발전시켰다라는 것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군요. 그렇죠. 예. 이제 그것은 결국 뭐하고 연결이 될 수 있냐면은 인민. 네. 인민을 위한 인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등장하고 네. 사람을 또 리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으로만 표현하면은 네, 입체감이 없고 그러면 이게 좀 약간의 그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측면에서 광선, 음영 이런 것을 굉장히 그 강조하고 색채를 많이 집어넣고 해서 거의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거는 그림은 그림인데 완전히 현실감이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조선화가 갖고 있는 다른 뭐 중국이나 한국과 또 일반적인 동양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의 차이, 개성이 이런 것인데 그 배경을 따지고 보니까 이게 인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의도가 작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한편 이해가 가고 그럼 이 대목에서 이제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이제 모르거든요 정말.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 어릴 때 무슨 해방 후의 역사 이런 걸 배우다 보면 뭐 예술 쪽에서도 뭐 이념 대립이 뭐 있고 할 때 그럴 때 조금 들은 거 그러면서 사회주의 뭐 리얼리즘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거 정도밖에 네. 없는데 사회주의 사실주의가 뭔지 저희가 전혀 모르니까 네. 그걸 간단하게 말씀해 네. 주시고 그것과 뭐 인민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서 네. 그 속에서 그런 북한 미술의 위상은 어떠한지 네. 왜냐하면 사회주의했던 나라도 다른 나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번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술이라 그러면은 서양 미술사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미술 흐름입니다. 그것이 1930년대에서부터 이제 스탈린 시대 소련에서 발전한 미술 양상이죠. 그래서 급격하게 여러 공산주의 국가로 퍼져나갔어요. 네. 그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지도자의 우상화, 체제의 선전, 그리고 농민이나 노동자의 그 노동의 미화. 명료한 이른바 정치적 동기가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예. 그리고 또한 일반의 그 인민들의 생활을 가능하면 밝게 표현하고 밝게, 밝게 예. 밝게 표현하고 이것이 그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하나의 양상이면서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도 이런 양상이 일어났고 물론 이제 폴란드라든가 이 서구 쪽에 동구 쪽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그림들이 역시 일어났죠. 그러면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그 사회주의 사실주의 소련이나 중국이나 다른 국가하고 북한의 사회주의 사실주의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매력을 느꼈는데 무엇이 다르냐면은 소련의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그 특징은 이 현장을 정말 잘 나타냅니다. 가령 네. 전쟁 이런 그 모습이라든가 혁명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필드를 나타내는 그리고 거기에 속한 사람을 나타내는 액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리얼하게 네. 그 현장감 있게 이렇게 나타내죠. 그러면 북한은 어떠냐면은 북한 역시 그런 걸 잘 나타내요. 그런데 북한 미술의 다른 점은 인간의 표정이 달라요. 인간의 표정이 아주 풍부한 그 내면의 어떤
감성을 특히 조선화를 통해서 이것이 잘 표현이 되고 미묘한 디테일한 그런 뉘앙스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련부터 시작한 사회주의권 그림이 대부분 사실적인데 특히 사람의 표정 부분에 있어의 사실성이 좀 탁월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성뿐만 아니라 아주 굉장히 그 미묘함을 다 미묘한 그 드러내는. 뉘앙스가 아주 이렇게 섬세한 뉘앙스가 많은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을 통해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럼 그 점은 개성이라고 할 수 있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면에서는 그 점은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역사나 그런 큰 스펙트럼 내에서도 북한 미술이 상당히 앞서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준이. 그쪽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감성을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북한 미술이 타 미술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정도로 이제 개발 발전이 됐는데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왜 그런가? 네. 그것이 이제 사실 연구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흥미롭고 아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단절돼 있었다라는 배경 그렇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단절 속에서 내면적으로 발전시킨 북한의 그 인물의 얼굴 표정. 이 얼굴 표정을 보면은 은은함이 있고요. 또 단호함이 있고 거기서는 어떤 상황하고 반대되는 무엇을 집어넣고자 하냐면은 인간의 존엄성. 이게 너무나 북한하고 맞지 않는 얘기 같이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데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을 얼굴 표정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백그라운드가 이 표정하고 맞나 하면 전혀 맞지 않아요. 이를테면은 전쟁 아니면 추격전 아니면 무기를 획득하고 말하자면 도망을 가는 장면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얼굴 표정을 보면 왜 이러지? 왜 상황하고 맞지 않지? 상황하고 맞는다는 것은 결국은 두려움, 공포, 불안, 초조 예.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쫓기면 허겁지겁 표정이어야 그렇죠. 되는데 허겁지겁 표정이 아니라 상당히 품격 있는 표정인가요? 그렇죠. 품격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저를 연구하는 저를 상당히 공궁에 몰아넣기도 했고 네. 이게 어디서 나왔나.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하면서 사색을 이제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북한을 다니면서 평양 미술계를 다니면서 미술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하고의 대화 그리고 이 몸의 그 제스처, 에티켓 이런 것을 이제 관찰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제가 나온 결론은 이게 참 희한하게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 유교주의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봉건 사상인데 사실은 사회주의에서는 그 봉건 유교주의를 타파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그 양반 사대부 계급이 지니고 있었던 그러한 그 어떤 철학적인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허물고 무상 계급을 이렇게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데서는 그게 상당히 걸림돌이 된 그런 계급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미술에서 그 인간의 표현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인간의 그 심오한 이 존엄성을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되게 재밌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인물의 표정의 어떤 미묘함, 그 아주 복잡다기함을 역동적이고 풍부하게 표현해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아마 사회주의 사실주의가 사실주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아마 최고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사회주의 사실주의 전통 내에서 최고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미술 전체의 사조를 놓고 봐도 그런 표현, 인물 표현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사실주의가 워낙에 그 인물 표현에 있어서 강조를 하니까 최고 수준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 든 생각은 그렇게 인물 표현을 그렇게 그런 측면으로 해낸 그림이 흔치 않지 않습니까? 모나리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나리자가 굉장히 이걸 이게 웃는 거야 우는 거야부터 이게 복잡한데 그럼 마치 모나리자 같단 말이야라는 또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곤경에 처했을 때의 표정이 전혀 곤경에 처한 사람 같지 않은 어떤 품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득 제가 추리컨대 든 생각은 흔히 그 북쪽에서 사람 중심의 철학, 뭐 주체 사상, 뭐 영웅주의, 어떤 고난을 극복해내는 영웅적인 뭐 이런 거를 꽤 좀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 사람들의 철학과 상관이 있나 하는 또 궁금증이 들었고요. 끝으로 의외로 유교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설명을 지배자로서의 어떤 지배 계급이 아니라 상층 문화를 가진 계급으로서의 어떤 사대 문화 양반의 어떤 그런 품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유교주의적 전통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그 유교적 전통뿐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어떤 그런 걸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적인 느낌도 있지 않을까? 제가 되게 황당한 말씀을 드린 그런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던져봅니다. 예, 재밌는 발상인데요. 예. 기독교적인 배경 아니면 그런 사상, 철학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북한에서는 그 종교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우리 그 민족의 어떤 삶의 바탕이 되는 그런 생각들, 그것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역시 그 유교. 뭐 그렇겠죠. 예, 당연히. 예, 그렇죠. 그래서 좀 아까 그 사상 얘기도 하셨는데 물론 그것이 영향을 주죠. 네. 영향을 주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하나의 양상은 이 노동의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웃는 모습이 많이 등장해요. 웃는 모습이요. 네. 그거 참 그- 특이하네요. 예, 힘든 그런 노동판에서 많은 사람이 웃고 있어요. 저희도 민중화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는데 통상 격정적이거나 분노이거나 투쟁이거나 이런 경우는 있어도, 저도 사실 책을 보면서도 그걸 봤는데 웃음을 많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셨더라고요. 그 웃는 그렇죠. 모습이 많은 게 그런 어떤 특징인가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 면으로 제가 추적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북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자연 재난과 네. 함께 많은 사람이 아사자를 내게 한 혹독한 시련의 기간이 있었죠. 아마 1995년 정도 시작을 해서 홍수와 가뭄과 그런 것이 겹침으로써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됐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이런 것을 내세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웃으며 가자. 이러한 구호를 이제 내걸었거든요. 그래서 미술에서도 그 미소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게 상관이 있나요? 그 시기에 그렇게 그렇죠. 김정일 위원장이 네, 얘기한 예. 거하고. 예. 그 전에 그림을 보면은 그렇게 웃는 모습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웃는 모습이 상황에 맞는 웃는 모습이지 이렇게 어려운 노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웃는다 하는 것은 그 전에는 그게 그렇게 나타나질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의 행군이라고 할 정도 그 시기에 아주 극도의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그걸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웃음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네. 저 그림에 그래서 등장한 이제 거군요. 웃음이 노동 현장에 등장함으로써 그것이 무슨 결과를 이야기했냐면은 체제 선전화의 어떤 모티브를 주게 된 거죠. 이게 결국은 미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나쁘게 또는 비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그렇죠. 있죠. 예.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걸 웃어요. 이게 맞지 않는 현상 아닌가. 그렇죠. 예. 제가 처음에 그 말씀드렸던 인간 표정, 그것이 인간의 어떤 품격이라든가 그런 그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얼굴 표정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그거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고 다른 또 하나는 힘든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표정으로서. 큰 아이러니죠. 그게 사실은 큰 아이러니인데 그러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웃는 모습을 이해하시고 접근하면 좀 더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미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옆으로 빠져서 죄송한데 또 드는 궁금증이 생뚱맞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신방과를 하시고 이제 그림을 하셨지 않습니까? 미술을. 제가 언젠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뉴스를 하면 막 어두운 거 무슨 사고 난 거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사회주의 사실주의하고 뭐가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주의 또는 북한 이런 데 뉴스는 뭔가 열심히 하는 거, 긍정적인 거, 지금 얘기한 그런 거 중심으로 이렇게 뉴스를 한다. 혹시 그런 것도 연관이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북한의 전반적인 그 어떤 사고 방식은 더러운 거,
그리고 아. 험한 거 이런 것을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네. 그럼 뭐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나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습을 외부에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자존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한 그 자존심이 대외 외교에서 나타날 때는 네, 생트집 같은 네, 것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역시 이제 그런 것을 함으로써 자존심을 건드리면 모든 딜이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미술에서도 그런 것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양상으로 미술이 이제 많이 발전하게 됐죠. 책 얘기를 조금만 요 방주 비엔날레와 연결해서요. 저희가 자료를 바로 못 찾으면 그건 저희가 화면으로 띄워드릴 텐데 22점을 포함해서 북한 미술 현대 가운데 조선화 아주 대표적인 거 한 점이나 두 점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사실은 책을 읽으면서 좀 관심이 갔던 거는 이것이 아마 최고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지난날의 용해공들이라는 김성민의 작품 맞죠?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 그림이 그렇습니다. 최고일 것이다라고 하셨고 또 하나는 지금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아마 한국 어부들을 구출한 뭐 그거를 그린 거다 이렇게 한 그림 같은데 우선 저는 그 두 개가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 뭐 둘 다도 좋고 아니면 하나도 좋고 대표적인 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두 작품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한국 어부를 구출하는 그런 모습을 포착한 작품은 가진의 용사들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네. 1997년에 아마 그 제작이 됐을 거예요. 이제 그 작품은 집체화의 한 작품입니다. 네. 그 집체화는 주로 거의 3명 이상 다수의 작가들이 한 작품을 완성하는 그런 과정 또 그 작품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가진의 용사들은 제가 비교도 했지만은 그 19세기 서구의 그 낭만주의와 상당히 그 버금갈 수 있는 그거와의 그 비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격동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상당히 그 상황보다는 더 과장하는 네. 그런 그 이제 본질을 더 드러내는 장면들이 들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약간 신파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그리고 김성민이 1980년에 창작한 지난날의 용해공들. 그건 이제 요 그림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날의 용해공들은 지금 그 용해공들의 표정을 보면요, 그야말로 무표정이 전체의 그 사람들의 그 얼굴에서 흐르고 있죠. 네. 근데 그 무표정이 결국은 어려운 이 상황을 묵묵하게 잘 인고로서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저 표정들을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지금 이 노동을 수탈하는 그런 이게 일제시대 모습이거든요. 때 수탈당한 네. 그 노동 수탈의 장면을 이북에 있는 그 용해공들 제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북한 그림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전쟁이다, 혁명이다 그러면 그것을 아주 정말로 격렬한 전투라든가 이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적군을 총검으로 찌르거나 그 자리에서 쓰러뜨리고 이런 장면보다는 자기네 아군이 어떤 그 고지에 올라서서 앞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모습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그 표현을 아주 그 육탄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역시 그 어떤 인간의 고매한 그런 일종의 전쟁에서도 참혹한 측면보다는 위대한 승리의 그렇죠. 그 순간이나 네. 그런 정신을 네. 그런데 이제 그리는군요. 그곳의 배경은 역시 인간적인 면을 부각을 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보면은 그 개머리판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선전화에서 나와요. 미국을 상징하는 어떤 서양인의 모습을 이 총으로 이렇게 눌린다든가 이런 건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제 선전화의 특징이고 이러한 그 순수 회화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는 그런 것을 제가 못 봤어요. 아직은. 조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많이 다니셨잖아요. 9번인가 그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참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보다 훨씬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을 때 지금 미국 시민권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저 자유로웠을지는 모르지만은 북한의 미술 창작 내지는 향유 환경이랄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미술을 어떻게 즐기는지
작가들은 어떻게 먹고 살고 우리 화가 어떻게 다른지 뭐 그걸 조금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그 북한 사회 전반에서 미술, 예술 여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술하는 화가 그리고 미술품을 존중하는 사회. 사실 북한이라 그러면은 저희가 아는 그런 기존의 어떤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못 살고 인권 탄압에다 또 핵 개발, 또한 정치 수용소 뭐 이런 어두운 면모만 저희가 이제 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의외로 북한은 예술을 존중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회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미술가들의 생활, 미술가들의 생활 영위 이런 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미술가들은 상당히 엘리트 계급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만수대 창작사에서 소속되어 있는 그런 작가들은 사회에서 존중만 받을 뿐 아니라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도 방문도 하시고 했던 그 만수대 창작사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존경을 받고 안정돼 있는 예술 창작 집단, 국가의 국가적 지원을 받는 그렇죠. 대중들도 존경하는 그런 그렇죠. 집단이라고 보면 되는군요. 국가에서 말하자면 서포트를 받는 창작 기지라고 보면 됩니다. 예술의 대중적 위상이 좀 다르고 상당히 존경을 받고 높게 평가된다 사회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실제로 보면은 북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술 한잔 들어가고 나면 탁 일어나서 돌아가면서 시도 막 하고 악기 하나씩은 다루고 이러는 건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 더 훨씬 일반적으로 문화적인 어떤 향유가 보편화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 말씀하시니까 어떤 장면을 목격했냐면은 평양에서 좀 떨어진 시골로 가게 됐어요. 네. 그때 그 국가 명절이었는데 산에 소풍 나온 마을에서 소풍 나온 사람들이 3, 4, 5 이렇게 때를 지어서 고기를 구워 먹고 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너무나 재미나는 현상은 스피커 같은 걸 가져와서 네. 노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 노래장을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표현을 해요. 자, 무명 가수 누가 지금 나왔습니다. 무명 가수 누구를 초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 처녀를 불러 세워서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 그런 거 하고 놀았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친근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목격했을 때.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제가 가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물론 아니었죠. 자기들이 소풍 나와서 그 날을 즐기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그 흥이 아주 뛰어난 우리 한민족의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처음 어떤 분들은 지금 제 말씀을 생뚱맞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 대통령이 저 평양에서 몇만 명이든가요? 그 자기가 그 집체 그 공연이라고 할 수 늘 있겠죠. 보이는 걸 보면서 북한에서 문득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BTS 있지 않습니까? 예, 방탄소년단. 예, 그렇죠. 거기에 여러 가지 성공 비결이 있지만 최소한 한 가지 이게 다수가 칼군무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야 이게 나 소질이 비슷하게 있구나. 이게 훨씬 많은 숫자가 아주 딱딱 자르는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기계적이냐 뭐 이렇게 하겠지만 담긴 영혼, 담긴 메시지를 별도로 한다면 그 많은 숫자가 어떻게 보면 훨씬 많은 숫자가 칼군무를 하는 야 왜 그 소질은 있구나. 저게 상황이 바뀌면 엄청나게 많은 BTS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참 또 흥미로운 뉴스 하나가 마침 저희들이 이제 문 교수님을 뵙게 된 오늘 이게 아침에 워싱턴 포스트에 나온 기사라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 저희가 이렇게 면 자체를 보여드리겠지만 우선 이렇게 출력한 건데 꽤 많은 분량을 다뤘어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외국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또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그래서 북한 미술을 세계적으로 볼 때 조금 우리가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전망이 어떠한지 어떻게 보시는가요? 일단 한국을 벗어나서 북한 미술을 가지고 전시를 할 때 그 반응을 보면요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이념에 대한 민감도가 거의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거나 아니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이념의 눈으로 보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네, 뜻인가요? 그렇게 안 보죠. 그냥 그림으로 그냥 네. 본다 이거죠. 그렇게 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랬을 때의 차이는 뭔가요? 그랬을 때 차이는 첫째는 놀라는 겁니다. 북한에서 이런 그림 이제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잘 그려 이제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거 어떤 할머니가 나는 여기서 아무리 그림 공부를 해도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는데 북한에 가서 배워야 되겠다 하는 농담도 할 정도로 그러한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대단히 그 우수한 기량을 지니고 있는 작가들이 많죠. 그래서 상당히 중립적으로 그림에 접근한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큰 신문, 이를테면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뉴욕 타임즈라든가 이러한 신문에서는 대단히 북한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림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워싱턴 포스트 기사는 조금 더 비판적일 수 있겠네요. 비판적일 수 있죠. 네. 있는데 그것이 또 북한 미술을 연구하는 저의 하나의 그 임무면서 역할이기도 한데 이 사회를 이해해야 된다. 북한 미술이 단순하게 체제 선전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늘 네. 강연을 하면서 주장을 해오고 있어요. 물론 체제 선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지만 그것만 보게 되면은 북한 미술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체제 선전적인 면모 외에 뭐가 있는가? 저는 이제 그 점을 더 중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강연을 하고 또 이제 전시를 통해서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워싱턴 포스트에 오늘 나온 그 기사를 보면요. 상당히 중립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의 신문 칼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훨씬 중립적으로 본다. 이제 거기에는 또 어떤 점이 작용을 했냐면은 이 기사를 쓴 기자가 한국에 있는 특파원 비슷한 성격을 지닌 그런 기자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광주 비엔날레에 찾아와서 저를 인터뷰를 오래 했고 스터디를 좀 했군요. 네, 인터뷰를 했고 또한 제가 가진 북한 미술 강연에 또 왔어요. 그래서 상당한 그 이해도가 형성이 된 상황에서 이제 글을 쓰게 됐죠. 그 미술의 역사를 보면 이 평론가들의 눈과 대중의 눈이 다른 경우가 많고 나중에 역사적 평가도 둘 다 중요하지만 대중의 눈이 승리한 경우도 많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까 말씀 중에 어쨌거나 조금 더 비판적일 수 있는 시각과 달리 일반 사람들이 그냥 이념의 눈을 빼놓고 그냥 처음 보는데 그냥 선입견 없이 접했을 때는 잘 그리네, 재밌네. 예를 들어 이런 반응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이어서 그 또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제가 광주 비엔날 북한 미술전을 오픈하고 며칠 전시장에 나가 있었어요. 그 대중들의 반응이 상당히 재밌어요. 다들 보고 나서 뭉클뭉클한 이 감동을 받았다. 여기서는 뭐 그렇게 이념적인 것이 없는데 왜 자꾸 이념적인 그림이 있다고 그러느냐. 오히려 네, 내가 보기엔 뭐 그건 별거 없는데. 그런데 굉장히 그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비판도 하고 또 좋은 점도 거기서 찾아서 감상도 하고 즐기고 그리고 이 토론, 담론의 장을 좀 마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에 북한 미술을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림을 보고 나서 역시 빨갱이들 그림 같네 이런 분들은 별로 없나요? 그림을 전시하기 전에 빨갱이 그림을 왜 거느냐 하고 그 항의 전화가 온 적은 있는데 그림을 보고 나서는 글쎄 제가 있을 때는 그런 반응을 못 계셔서 받았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역시 보니까 이 빨갱이 색깔이 나네. 그런 거는 별로 없나 보죠. 빨갱이라기보다는 체제 선전화의 그 특성이 많다 하는 사람은 있어요. 네, 하여간 그 선명한 개성이 드러나는 건 분명하죠. 그렇죠. 참 많은 그 저간의 스토리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어려웠을 것 같고 왜 그런 게 관심을 갖니부터 시작해서 또 오늘 이렇게 전시를 하는 과정.
모르긴 몰라도 그림을 들여오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접어놓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운동권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었던 우리 문 교수님께서 어느 날 그냥 순수한 예술적 충격 때문에 시작한 이 일이 오늘까지 왔고 그 사이에 세상은 변해서 우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미술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보고 남북 관계를 보아오셨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북한의 미래, 민족의 미래 어떻게 보시는가요? 북한의 미래, 민족의 미래는 사실 제가 감당하기에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엔 너무나 큰 질문이고요. 저는 이제 그 북한 미술 이 전시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북한의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단면들이 양상들이 그림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전시를 보면서 북한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그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남북 교류라는 차원에서 스포츠를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남쪽에서 공연단이 올라가고 북측의 공연단이 또 내려오기도 하고 이러한 그 교류가 있어 왔는데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북한 미술의 교류 그리고 남쪽의 그림이 만약에 평양에 간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또한 재밌겠어요. 그렇죠. 근데 재미의 어떤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이 이제 우선 그림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각적인 그 어떤 에너지가 들어와서 뇌에서 이것을 반출하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에 상당 동안 그 시각의 영상이 남아 있어서 나중에까지 여운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술을 통한 외교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계신 차에 제가 여기서 계신 자리에서 사인을 좀 하나 직접 저자 사인을 하나 받아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꼭 뭐 책을 사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광주 비엔날레 가보셔도 좋고 북한 영화를 보셔도 좋고 또 우리와 전혀 다른 그 성격, 체제 선전 이런 것의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보셔도 좋고 또 인터넷에서 그림을 한번 보셔도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대화와 교류와 협력, 통일의 시간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운명처럼 어떻게 보면은 신방과 학도에서 미국까지 가셔서 미술을 전공하시고 아무도 안 가는 평양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새로운 만남의 시기에 평양 미술을 소개하신 것은 저는 또 하나의 역사적 운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이 날짜에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더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